예, 안녕하세요. 이선복 교수입니다. 자, 회계원리 1장 회계 시스템의 기본 구조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회계 목적과 분류, 그래서 회계란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계는 분류를 하면은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회계정보가 제공이 된다 했는데 재무제표는 5가지였었죠. 자, 기억나십니까? 자, 첫 번째는 재무상태표, 두 번째가 포괄손익계산서, 세 번째가 현금흐름표, 네 번째가 자본변동표, 다섯 번째 주석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재무제표가 작성되기까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한 우리가 특성은 뭐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다 했었죠. 자, 그래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근본적 특성 그리고 보강적 특성. 근본적 특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뭡니까?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 그리고 비교 가능성에는 네 가지가 있었죠. 보강적 특성에는 네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였죠? 비교 가능성. 두 번째, 이해, 이해 가능성. 그 다음에 또 적시성. 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뭐였었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5절, 6절 나머지 부분을 하고 우리가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절에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 그리고 6절에서는 회계 원칙과 회계 감사에 대해서,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절의 경우는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모든 상장 기업들은 그 GAAP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즉 국제회계기준, 즉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 KIFR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 여기서 8가지 이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뭡니까? 공정한 표시, 두 번째가 계속기업의 가정, 세 번째가 발생기준의 회계, 네 번째가 중요성에 따른 통합표시, 다섯 번째가 상계표시의 금지, 여섯 번째가 보고빈도,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비교정보의 공시, 여덟 번째가 표시의 계속성,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면은요. 먼저 1번의 경우에서는 공정한 표시이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회계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상장회사들은 IFRS 국제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럼 작성했을 때는 뭔가 주석에 이렇게 우리 회사는 IFRS 국제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그리고 상장회사의 경우는 IFRS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일단은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표시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계속기업의 가정인데요. 여기에서는 계속기업의 가정은 기업이 계속적으로 존재해서 장기간 존속하면서 영업활동을 계속한다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만 뭐 예를 들어서 영업활동을 하고 회사가 청산을 한다거나 이렇게 활동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존속한다는 가정의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회계 처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회계 용어지만 감가상각이라는 걸 합니다. 감가상각.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회사가 갖고 있어요. 자동차를. 그럼 자동차는 보통 예를 들어 5년이든 10년이든 이렇게 사용을 하면 사용하는 것만큼 그 가치가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대해서 우리가 감가상각,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얼마 이렇게 해서 비용을 표시를 하는데 결국은 비용을
표시를 한다는 것은 자동차를 예를 들어 5년 동안 그런 비용을 감가상각비를 표시한다는 것은 회사가 5년 동안 존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하에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회계 처리해야 한다 이거죠. 결국은 회사가 뭐다? 계속 기업이라는 가정에 의해서 계속 존속한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회계 처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발생 기준의 회계입니다. 발생 기준의 회계. 이는 이제 기업은 현금흐름표를 제외하고는 발생 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발생 기준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과 관계없이 수입 및 비용이 실제 발생했느냐를 기준으로 인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재무제표가 총 5가지가 있었잖아요. 이제 주석을 빼면 4가지가 있었죠. 그러면 그 4가지 중에 현금흐름표는 우리가 현금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걸 기준으로 해서 그 회사에서 수익 비용이 얼마나 발생했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금흐름표가 아닌 나머지 3가지가 있었죠. 뭐였죠? 재무상태표, 보관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것들은 현금 기준이 아니고 발생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 합니다. 그러면 발생 기준은 뭐야?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했을 때 수익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 관계없이 실제 수익 비용 거래가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발생 기준에 의한 회계. 자, 네 번째가 중요성에 따른 통합 표시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유사한 항목은 혼동될 수 있으므로 주요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들은 구분을 표시합니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을 서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는 우리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서 유사한 항목이 내용이 비슷한 것들은 통합을 해서 또 간결하게 표시할 수도 있겠지만 또 투자가들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정도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구분을 해서 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상계의 표시의 금지입니다. 이제 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갖고 당기 수익을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생각합니다. 내가 이자를 받는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자 수익이라 합니다.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아니면 은행에 예금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자 수익이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돈을 빌렸어요. 빌린 돈은 우리가 차입금이라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자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는 이자는 이자 비용, 받는 이자는 이자 수익 이렇게 해서 이자와 관련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같은 이자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상계해서 되냐?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각각 이자 수익은 이자 수익대로, 이자 비용은 이자 비용대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표시하라. 이제 그런 것이 상계 표시의 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는 보고 빈도입니다. 전체의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재무 보고 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면 그 이유와 재무제표의 금액이 비교 가능성이 결여된다는 것을 공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적어도 1년마다 이제 작성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제 필요로 한 경우는 1년보다도 더 빠르게 우리가 6개월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월 동기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IFRS 기준의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최소 몇 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보고빈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비교정보의 공시에서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기의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의 금액과 함께 보고하는 비교재무제표를 공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년도? 2020년도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의 재무제표, 자산, 부채, 자본, 또 수익, 비용 이런 것들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전년도 금액하고 2019년도, 그 다음에 20년도 이것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게 공시가 돼주면은 훨씬 더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비교 정보의 공시 이야기합니다. 8번째 표시의 계속성입니다.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 즉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시의 계속성, 그래서 기업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회계 처리 방법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회계 처리가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기업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막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하는 회계 처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매기 지속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우리가 비교 가능성, 아까 우리가 비교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었죠. 보였죠? 기업 간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기업 안에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방법도 있었죠. 그랬을 때 기업이 회계처리 방법을 막 바꾸면은 연도별로 뭐 예를 들어서 당기순이익이다, 매출액이다 이런 걸 비교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표시를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총 8가지입니다. IFRS 기준,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이러한 8가지 일반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존중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관련해서 6절입니다. 회계원칙과 회계감사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GAAP다 하네요. 그래서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GAAP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GAAP는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따라야 할 원칙을 말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는 또 한편으로는 회계기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는 회계기준이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처럼요. 상장회사,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경우에서는 뭐에 따라서 이런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회계원칙에 따라서 작성하는데 이러한 회계기준에 따라서 작성해라. 그래서 이러한 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영어로 KIFRS 요거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상장기업이 뭐예요? 상장기업. 자, 상장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유가증권 상장기업, 그 다음에 코스닥 상장기업. 이런 회사들은 이제 주식회사,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그 주식이 뭐예요? 거래소에서, 주식거래소에서 매매되고 있는 기업들. 예, 그런 기업을 우리가 상장법인 또는 상장기업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하고 또 금융기관은 반드시 뭐에 따라서 우리가 2011년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서 즉 국제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장회사가 아닌 비상장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 그럼 비상장 기업들은 뭐에 따라서 일반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되겠다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어떻게 중소기업 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의 회계기준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별도의 용어가 있을 수가 있고 우리 회계 원리에서는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보통 중소기업이다 해서 중소기업 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요거 국제회계기준은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은, IASB에서 이제 우리가 본부가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라는 데서 이제 만들어서 만든 기준이 IFRS 국제회계기준인데 그걸 우리가 한글로 번역해서 이제 상장회사들이 적용을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약 100개가 훨씬 넘는 나라들이 IFRS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비상장 기업들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요 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권한은 어디에? 한국 회계 기준은 한국 회계 기준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정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되겠고요. 크게 볼 때는 IFRS 기준이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큰 틀에서 볼 때는 유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부분에서는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뭐가 다른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가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의 회계 기준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려면 여러 가지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게는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완화해서 우리가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도 된다 해서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에서는 재무제표가 크게 이렇게 3원화되어 있다. 세 가지 3원화되어 있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면은 이 재무제표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기업들이 그런 회계 원칙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신뢰할 수 있게 제대로 재무제표를 작성을 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특히 이제 그 회계 전문가가 독립된 그 회사와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회계 전문가가 이제 그 재무제표를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뭐다? 회계 감사라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의 독립된 회계 전문가가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뭐라 한다? 회계감사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계감사는 누가 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가 할 수가 있겠다. 우리가 공인회계사를 보통 이제 CPA라 불러서 아주 그 회계 전문 그런 감사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감사가 있기까지 역사를 우리가 간단히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1929년에 미국에서 이제 대공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증권거래소가 주식값이 폭락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1933년에 29년에 그런 공황이 발생하면서 그 당시에 투자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933년에 증권법이 만들어지고 또 1934년에 증권거래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미국의 회사들이 이제 외부 감사를 받도록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이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은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뭐 이제 상당히 기네요. 이거를 약자로 하면은 외감법. 그래서 그 외감법 기준에 의해서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은 반드시 뭐를 공인회계사, 회계 전문가에 의한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공인회계사 감사를 했으면은 그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의견으로 표시를 하게 될 텐데 이러한 감사의 의견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가지. 첫 번째가 적정 의견, 두 번째가 한정 의견, 세 번째가 부적정 의견, 네 번째 의결, 거절 이런 네 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적정 의견의 경우는 감사 범위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았으며 감사 결과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작성하였다. 이렇게 해서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고 이렇게 감사 의견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기업이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잘 작성했다. 아주 잘했다. 이것들을 이제 감사인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적정 의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정 의견입니다. 한정 의견은 재무제표가 왜곡 표시되었거나 감사 범위에 제한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기업이 재무제표를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작성을 했는데 일부분에 제한이 있어요. 일부분의 경우에는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다. 그거를 이제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결과 그것들은 이제 지적사항이 발생할 때 이렇게 한정 의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부적정 의견입니다. 부적정 의견은 재무제표가 왜곡된 표시 내용이 중요하면서도 전반적인 경우.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했는데 회계 기준이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투자가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경우는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하고 뭐라고 한다? 부적정 의견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에 의결 거절입니다. 감사인이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재무제표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회계장부, 감사, 증빙 자료들을 같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감사를 받으면서 그 관련된 회계장부를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공인회계사가 나는 감사 의견 더 이상 표명할 수 없다. 의견을 어떡한다? 거절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감사 의견이 크게 이제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 이제 부적정 의견이라든가 의견, 거절 이런 걸 이제 회사가 받게 된다. 그러면 회사가 상장회사의 경우 결국
뭐에서 주식 거래소에서 더 이상 거기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 거기서 퇴출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은 재무제표를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잘 작성하고 또 좋은 감사 의견을 적정 의견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자료를 하나 우리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좀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공인회계사 감사를 한다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9년도 말 감사 대상이 된 회사가 보니까 주권상장법인 그러니까 상장법인의 경우가 총 2,326사들인데 이 상장회사들은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보니까 2,326사. 그러니까 유가증권 상장회사하고 코스닥 상장회사 두 개 합한 것들이 이렇게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법인, 상장회사는 아니지만은 비상장법인에서 감사를 받은 회사가 3105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회사들이 그 대상이 감사를 받아야 되냐 했더니 이렇게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보니까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이 얼마 500억 이상인 회사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자료들 여러분 책을 보면요. 예전에는 자산 총액이 70억 이상 또는 그것이 또 변경돼서 자산 총액 100억 그 다음에 자산 총액 120억 이상인 회사들은 외부 감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8년경입니까? 그때 이제 법률이 다시 한번 크게 이제 변화를 타면서 결국 자산 총액과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회사는 반드시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자산 총액이 120억, 부채 총액 70억, 매출액 100억, 종업원 100명 미만 요 중에서 3개 이상의 뭔가 해당이 되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도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런 회사는 주식회사도 되고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의 경우도 만약에 이런 3가지 요건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감사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작년 2019년도 감사를 받은 그 기업들이 숫자가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총 2019년도가 얼마? 32,000 이렇게 43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는 대부분은 감사를 받으면 한 95% 이상이 적정 의견을 이제 받게 되고요. 이제 소수 일부가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을 받는 그런 형태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1장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장에 대해서 회계 시스템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잠시 복습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회계의 목적이 설명하시오. 자, 회계의 목적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회계란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게 회계의 목적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회계란 우리가 당연히 이제 돈의 흐름, 돈의 계산을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해된 어떤 단순한 돈의 계산 기능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기업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어떤 정보 기능을 갖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계의 분류 3가지로 나눴었죠.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재무회계, 두 번째가 관리회계, 세 번째는 세무회계.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살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무제표의 종류에서 5가지가 있었죠. 4+1 기억나세요? 회계 용어는 여러분들이 잘 이제 숙달을 해서 가능하면 명칭도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4+1 4가 뭡니까?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두 번째가 포괄손익계산서, 세 번째가 현금흐름표, 네 번째 자본변동표. 요 4가지가 있고 요 재무제표의 본문에서 표시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정보들은 어디에서 주석에 표시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회계정보가 유용하게 해서 갖춰질 질적 특성에는 2가지. 근본적 특성, 보강적 특성 이런 것들이 있었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 시 표시해야 되는 거 일반 원칙 특별히 IFRS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8가지 일반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이 살펴보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의 회계기준의 경우 세 가지 사문화 되어 있는데 사문화. 2011년도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상장회사,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은 뭐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라서 작성한다. 영어로는 KIFRS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상장회사가 아닌 비상장회사들은 뭐에 따라서 일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중소기업 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회계기준이 크게 세 가지. 국제회계기준 KIFRS, 그 다음에 일반 기업회계기준, 그 다음 중소기업 회계기준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그리고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했으면은 이제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잘 작성이 됐는가, 신뢰할 수 있는가, 그 회계 정보로서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가 이제 감사를 한다 하는데, 감사를 하면 그 감사의 결과는 크게 몇 가지? 네 가지로 표시될 수 있다 했죠. 네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적정 의견, 두 번째가 한정 의견, 세 번째가 부적정 의견, 네 번째가 의결 거절.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한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에 대한 복습까지 마쳤습니다. 2장에서는 재무 상태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